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나서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죠. 어제 오늘 아니라 엊그저께부터 3일째 움직임이요, 뭐 요란한 것 같지만 실상 내용 없습니다. 왜요? 종가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초가의 갭상승, 갭하락의 변화들만 심했던 구간, 굉장히 얌전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얌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국이 쉬어가니 우리 증시가 좀 편하지 않겠냐? 네, 편하긴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요.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코스피 지수 오늘 현재 시간 1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일까요? 1918.21. 어디는 온 거죠? 또? 어디는 버티고 있는 걸까요? 네, 올해 출발했던 1914포인트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1914포인트의 자리에서 움직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지수는 이렇지만은 무엇 하나는 여러분들 눈에 딱 하니 들어왔을 겁니다. 진짜 시황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을 외칠 거예요. 뭐죠? 삼성전자. 네, 그렇죠. 삼성전자 지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가는데 왜 지수가 이 모양이에요? 발목 잡기죠. 삼성전자 이전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먼저 치고 나갔죠. 그래서 자동차 안 좋은 거는 우리는 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만, 바닥권에서는 아니다, 갈 놈은 요거다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현대차 자동차주들이 가는 동안에 어땠어요? 못 가고 계속 107만원, 110만원, 107만원, 106만원, 8만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했죠? 네, 밑으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삼성전자 반등의 달이 될 겁니다 라고 월봉의 통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삼성전자가 110만원 회복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그 지수는 발목 잡기입니다. 아마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속에서 지수가 안 오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목군들이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죠. 같이 가면은 빵 가니까 우리는 좀 쉽게, 우리는 좀 쉴 테니까 너 혼자 가봐,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오늘 하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 이슈가 부각됐죠. 요거요,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슈가, 뉴스가 전날 장 끝나고 나오거나 밤에 나오거나 아침 일찍 나오면 그날 아침에 시초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당일 매매로 치고 가면서, 왜? 상한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15%일 때는 7%, 8% 올라가 있을 때 따라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지만, 당일 30%로 확대됐을 때는 달라졌다. 그래서 몇 종목씩 종종 나왔잖아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런 종목 아침에 딱 붙어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아침 장 열리기 전에 기사 검색을 열심히 해야 될 것. 두 번째,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 흐름들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그러면은 그것만 하시면 하루 일당 벌기는 가능한 거죠. 다른 기법보다도 다른 어떤 매매, 예전에도 막 호가창 보고서 하는 매매도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최근에 30% 확대되면서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군들이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매일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종종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까요? 주가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110만원 회복했습니다. 111만 8천원입니다.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120만원. 그렇죠? 자, 삼성전자 어떤 게 이슈가 있을까요? 안 좋다면서요. 실적 하향치도 발표하던데요. 증권사에서. 참 깝깝해요. 삼성 증권사 리포트들.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8월 4주차. 그러니까 이제 8월 이번에 내놨잖아요. 갤럭시 노트 5하고 막 내놨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러한 그 리서치 자료들이, 판매 자료들이 엄청나게 뭐 임팩트 있다.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난 후에 판매량이 나와야지 그것이 좀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판매 순위 1위입니다. 일단 1위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판매 순위도 중요하지만 판매량 자체도 전작보다는 좀 분위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전작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삼성전자 실적 부분 3분기 증권사에서 하향은 내놨지만 역으로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하향 내놓고 6조대로 얘기하잖아요. 낮춰놨잖아요. 6조 이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근데 만일 뭐 7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6조 이하까지 얘기하는데 6조 5천억 중반대 이상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얘기를 또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시장의 해석자들은. 그렇죠. 예상 상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둔화되고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앞서서 겁먹고 두려움이 앞선 거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밸류 가치에서. 또 하나 어제도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해석하기에는 애플이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애플 신작 출시랑 삼성전자랑 내년에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바로 페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혁신적으로 제품 내놔서 그 핸드폰 모바일 시장에서 선두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에 혁신 제품 내놓고 해서 시장을 키워오니까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서 삼성전자가 한번 모바일 시장에 1위까지 갔던 거고, 안 그랬으면은 노키아에 계속 밀려서 2등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이번에 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애플에서 내놓는 것과 삼성에서 내놓는 페이, 호환성 문제거든요. 개방성 문제고요. 그러면 어쩌면 삼성이 이번 기회에 페이 시장, 전자결제 시장이 확산되면서 수혜라기보다는 선두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우리나라 시장, 특히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에 오더라도 뭐 실제 가맹점 수라든가 호환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에게 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페이 쪽에서의 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신규 모바일들은 하드웨어 쪽이죠. 하드웨어의 어떤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보다는 얼만큼 전자결제 서비스 이쪽하고 호환돼서의 사업성을 빠르게 개방하고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이번 아이폰도 6가 나오는 거 보면 그닥 뭐 혁신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직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 알려지고 나오는 내용도 보면 성능 면에서 좀 더 뭐 전작보다 좋아지고 있지만 이게 뭐 굳이 혁신적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모바일 시장에서의 핸드폰은 결국 뭐 또 성능 싸움보다는 이런 페이 쪽에서 전자결제 서비스에서의 어떤 호환성과 개방성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시장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좀 뉴스 나왔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그 월봉상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9월 달에 딱 3거래일밖에 안 나왔는데 9월 달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전제적인 예측을, 가정을. 요 거래량이 터진 지점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다가 잡아줬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107만 원에서의 브레이크 디테일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터닝한 거라 107만 원의 자리는 지켜주는 관점이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여튼 뒤늦은 터닝 포인트지만 자동차를 뒤따라가는 흐름으로 밀어놓고 있다. 또 가격 흐름이 좀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디테일하게 또 눌렀다가든 뭐 빠르게 가든 간에 120만 원 온다고 봅니다. 120만 원 또 와야 될 자리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111만 7천 원짜리까지는 117만 원이죠. 헷갈려. 117만 원 이 가격대까지는 반등의 목표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전기술. 오늘 상한가까지 안 갔나요, 아직? 24% 정도 올랐는데요. 요거를 좀 해석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아침에 8시 20분부터 뭐 HTS에서 나오는 제공들이 됐었고, 뉴스 기사 검색하면 전일 밤에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한전기술, 뭐 삼성증권에서 대대적으로 내놨어요. 내년 이익 모멘텀 기대. 왜 그러냐? 사우디 원전, 스마트 원전 수혜 기대감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요. 오늘 뉴스를 한 번씩 보셨을 테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한전기술의 이 뉴스를 보고서 좋아할 거냐 나빠할 거냐, 네? 궁금하시죠? 한전기술 보시면 오늘 뭐 지금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갖다 붙인 거예요. 거래량 나오고 차트 한번 보면서 갈게요.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가 오늘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회전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죠. 평균보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만 붙였다가 흔들리는데, 이런 거는 뉴스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붕 뜨면 바로 붙어버리자. 분봉이에요. 아침에 붕 떴어요. 뉴스는 알고 있었고 10분 만에 붕 떠서 한 9% 붙여요. 과거 같으면 9% 붙었을 때 따라 붙어봐요. 상한가가 15%면 기껏해야 뭐 한 5% 더 올라가는 건데, 그거 먹기엔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30% 확대되니까 붙어줘도 먹고 튈 수 있는 매매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과거에도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해 줬죠. 이런 종목군들. 그런데 추세적으로 또는 어떤 기업의 가치 평가로 어떻게 볼 거냐 때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 생각을 해보죠.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분명히 그런 리포트 내용대로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사우디의 수출 첫발, 사우디와 스마트 원전 2일 건설 전 상세 설계 MOU. 저게 핵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설계가 PP라고도 하는데, 상세 설계에 따른 MOU,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지난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런 계약이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는 저런 MOU 체결하면 와 좋다라고 다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우리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네, 뭐예요? 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파기해도 무방하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기 때문에, 저것을 꼭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현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확고하게? 안 되는 거죠. 실적의 기대의 이익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향후에 저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실적 반영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저거 됐다고 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내년에 기대감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꼭 기대감이지 사실적인 팩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한전기술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좋은 건 맞는데, 좋은 것이 사실화되고 또는 현실화되는지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어제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면서 이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반영이 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대북 리스크 빵 터졌어요.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총만 쏘면 와 하고 막 예전에 시장 빠지고 막 무섭게 겁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경험치 보니까 쏘나 마나 시장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된 어떤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명 오늘같이 시장이 지리멸멸하게 부진할 때 단기 매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 변화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로 놔두고 천천히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옛날하고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코스닥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보여주시죠.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움직입니까? 지수는 682. 아이고, 맨날 그 자리네. 그렇죠? 코스닥 포인트는요, 공부합시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의 공부할 종목은 세코닉스하고 성우전자입니다. 세코닉스 하면은 카메라 모듈로 생각하시잖아요. 면밀히 카메라 모듈이 아닙니다. 카메라 모듈 안에는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렌즈가 들어가고 필터가 들어가고 PCB가 들어갑니다. 커넥터도 들어갑니다. 이걸 모아서 조립하는 게 카메라 모듈이에요. 보통 이미지 센서는 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그리고 이제 PCB는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필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옵트론텍, 그리고 나노스, 그리고 렌즈는 세코닉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적으로 다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세코닉스. 그러니까 세코닉스에서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요즘 최근에 잘 가고 있는 MC넥스는 뭐냐? 파트론은 뭐냐? 파트론 같은 모듈인데 모바일 쪽은 파트론, 차량용 쪽은 MC넥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근데 세코닉스는 렌즈인데 이제 그동안 모바일 쪽에서도 강점이 있었습니다만 차량용 쪽에 성장을 하니까 MC넥스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포인트는. 자, 하나씩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세코닉스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18,150원, 2.54%.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코닉스. 개념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카메라 모듈이라고 다 그게 아니에요. 카메라 정확히 말하면 모듈 안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예요. 이 비금연 렌즈거든요. 이 렌즈 부분에서 이 회사가 점유율이 거의 뭐 60%가 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바일 쪽도 들어가지만 이제 차량용 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가 향후에 이제 모바일 쪽은 계속해서 강점은 있고 전량 공급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유지는 그대로 맞는데 신성장은 이거라고요. 다음 거 보시면 차량용인데 그동안에 차량용에 우리가 보면은 이 회사가 생산되고 있는 게 후방이거든요. 렌즈 들어가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개발 중인데 네? 전면, 사각, 옆면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카메라가 계속 더 차량에 많이 달린다면 이 회사의 렌즈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또 MC넥스라는 회사도 같이 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세코닉스는 기술 경쟁력도 압도적이고 현재 모바일 시장 쪽에서도 점유율도 압도적이고 플러스 알파 차량용 쪽에서도 기대감은 계속 성장의 유효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의 차트랑 슬쩍 잠깐 볼게요. 지금 오늘 설명한 세코닉스랑 성우전자가 실적이 비슷해요. 걸음걸이 실적이 상당히 비슷해요. 보도록 하죠.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 2012년도 13년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전에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빵. 그러니까 실적이 그때 성장은 엄청나게 했어요.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1,000억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다가 2012년도 13년도에 1,000억을 뛰어넘어서 2,000억을 돌파했어요. 영업이익은 150억까지, 250억까지. 그런데 2013년, 12년, 13년, 14년 보시면 매출은 2,000억대에서 머무르고 영업이익도 150억에서 200억대 머물러 있어요. 정책이죠. 올해 상반기에 100억은 좀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200억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기서 보시면 결국 매출이 3천억 원을 뛰어넘거나 다시 영업이익이 200억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공간이 형성될 때는 성장 모드를 받겠죠. 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크게 나빠지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 뭐 언제든지 리스크는 있겠지만 주가를 누가 더 싸게 모아나가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유효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우전자 한번 볼게요. 보여주시죠. 성우전자. 그냥 바로 볼까요? 여기서요? 네, 네 보여주세요. 6% 오르네요. 네, 4,440원. 이 성우전자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얘기하면서 전자파 얘기도 했었죠. 인체. 네, 전자파 차단 부품에 이 회사가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뭐 거의 55%? 60% 정도. 성우전자 이거예요. 실드캠. 이게 전자파 차단 부품이거든요.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기타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주가 요거를 슬쩍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그 세코닉스하고 유사해요. 뭐냐면 성장이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쭉
팍 폭발적 매출액이 1,000억이 됐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은 영업이익이 100억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100억대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더 빠지기에는 쉽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공간이죠. 이러다 이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성장하는 시점이라면 5,500원 요 빨간색 라인 있죠. 요거 돌파하면 성장 유효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지속 가능 유효한 구간인 거예요. 네. 업황이라든가 이 회사가 앞으로의 하고 있는 사업 영위하는 이 제품들이 사양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대응할 시점을 찾아 나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이. 자, 시장 이슈를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뭐 특별히 있나요? 없어요. 얘기했던 대로 가잖아요. 미국은 경제지표 내놓는 거 다 좋다 아닙니까? FOMC 회의 그때까지 주목을 해야 되겠죠. FOMC 회의.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 전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린다면 했던 내용인데 결국 FOMC 회의의 내용을 어떻게 주목할 거냐. 금리 인상과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연내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3번 남은 회의 중에 한 번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예요. 시장 참여자들. 저는 이렇게 볼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써보면 금리 인상을 했어요. 미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자신감의 표명을 할 거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 둔화 우려가 좀 있으니 초저금리는 유지할 것이다 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시기를 굉장히 점진적으로 뭐 이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온다면 저는 긍정으로 해석할 거라고 봐요. 시장이.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 이번에.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겠죠.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다. 어떤 12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연내는 맞잖아요. 한 차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서 뭐 중국 경기 뭐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라든가 우리 미국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중국 스스로의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든가 저번에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들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FOMC는 악재로 찬물을 끼얹는 시점이 아니라 전환의 시점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전후로 무엇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면 외국인 현물과 파생수급의 변화 나올 거라고 봐요. 벌써 파생수급은 밑에서 97,000개 일시점에서 뭐가 나왔죠? 미결이 계속 증가했죠. 오늘도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도? 네. 미결이? 오늘 좀 미결이 이렇게 멈춤멈춤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미결이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만기 날까지 미결을 감소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신규 매수 물량 3만 가까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또 매도 물량이라고 친다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미결 감소할 때 매도 미결이 감소하려면 매수가 들어올 거고 장중에 그러면서 현물이 같이 들어와주는 시점 그런 날에 동시에 겹치는 날이 한 번쯤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시점이 뭐가 될까요? 외바닥에서 쌍바닥의 포인트를 확인하는 돌파 시점이 될 거라고 봐요. 아직은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현물에서 아직도 안 들어오죠? 1,00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물이 돌아올 때까지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거예요. 이거 파생 선물 차트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1차적으로 외바닥 나올 때 미결제 보이시죠? 미결제 감소하면서 장중도 감소하고 종가 미결도 감소할 때 시장이 이만큼 상승했어요. 맞죠? 그러다가 미결이 다시 증가하죠. 종가 미결이 증가하죠. 2일째, 3일째 증가했죠. 시장이 어때요?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네요. 근데 어제 왜 올랐을까요? 미결이 이 9월 1일 첫날보다 종가 미결이 감소했어요. 반등 나오고 있죠. 오늘은 아직 종가 미결이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냥 매미가 매달렸듯이 울고만 있는 거죠. 아, 울음소리가 참 징글징글하네. 매미는 뭐 가을 지나면 다 사라지겠죠. 뭐 이제 추우면 없어지겠죠.
지금 구간에서 2차적인 저점의 상승 추세선을 만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점 대비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38점 이 자리까지 어제 정확히 찍고 반등 나왔거든요. 하프 자리가 공교롭게도 224.6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요. 저도. 만기 날까지는 제가 테두리 박스라고 했잖아요. 큰 틀에. 근데 그 이후에는 방향은 자명해요. 명확해. 무조건 올라가야 돼. 방향은 올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뭘 고민하냐면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얘네들이 왜 그럴까 싶어요. 지금. 이 옵션의 판때기를 보면 미결제가 지금 237에 73,000개, 8만 개가 나왔기 때문에 만기날 안으로 237이나 240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1980이나 2000포인트를 못 간다는 얘기죠. 만기날까지는. 희박하죠, 확률이. 그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막 흔들어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215짜리, 220짜리 다 깡통 나야 됩니다. 풋옵션. 그때 어마어마했죠? 가격이. 근데 지금 다 깡통 숫자로 가고 있죠. 미결제도 공교롭게도 220이 45,000개 제일 많아. 그럼 220 0.4만원?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물어보시면. 어차피 권리 행사가 안 될 거면 비싼 거죠. 깡통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230을 등가로 지금 며칠째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가상. 네? 시초하고 고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뺐다가 올리나? 잘 보세요. 이걸로 그림을 해볼게요. 나오죠? 230 등가에서 며칠째 머무니까 밑으로 뺐다가 225 아래로는 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 갔다가 만기날까지 확 들어 올려서 230 정도 센터링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다가 갑자기 위로 빵 쳐서 235대까지 가다가 눌리나. 네? 이것도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될까요? 밑으로 빼인 척, 흔드는 척 계속 박스 치다가 여기서 하루 이틀날 빵 하고 쳐주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7 위로는 만기날까지 나가리, 225 아래로도 나가리. 이런 범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황에서 외바닥 변곡은 나오고서 붕 뜬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외바닥 변곡 나온 거고 여기서 좀 더 범위를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음 주 목요일날까지 거의 그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시황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